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성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조금 이제 낯선 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과 현상학인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학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수학 얘기를 하면 이게 조금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텐데, 아마 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은 이 수학이 서구 지정세에서 얼마나 중요한 학문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설 스스로도 그 수학자로서 자신의 학문적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학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경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 수업과 연관해 가지고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현상학이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현상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후설 현상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설 현상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현상학적 방법의 주요 개념들과 그 다음에 수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현상학 하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 개념 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후설이 자신의 현상학을 통해서 개별 분과 학문들 내지는 개별 분과 과학들의 토대를 정초하고자 하는 기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후설 현상학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학문 이론적 내지는 영미철학적 표현을 사용하면 과학철학적 특성 혹은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면 메타사이언스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측면이 바로 후설과 그 수학적 사고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수학이 싫어서 철학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시 수학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무슨 복잡한 얘기하고 쉰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러실 수 있는데 최대한 그런 이야기를 줄이고 지성사적 관점에서 수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을 뭐 다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세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벌프레드 파레토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후설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이 루드빅 버틀랑피 또는 베르탈렌피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진 않고 굉장히 좀 딱딱해 보이는 표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파레토는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파레토 최적화, 파레토의 법칙 뭐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죠. 그 다음에 후설은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르탈피는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이른바 일반 체계 이론 또는 일반 시스템 이론, 제너럴 시스템 티어리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체계 이론가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생물학자였습니다. 이게 사실 후설이 살았던 시대 또는 후설의 철학적 과업을 생각할 때 이 세 사람을 소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인데 이 파레토의 경우에 뭐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80대 20 법칙이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뭐 완두콩의 총 생산량의 80%는 20%의 콩깍지에서 나온다든가 당시 조사해 보니까 이탈리아 땅의 80%는 상위 20%가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버틀람피 또는 베르탈렌피는 당시 생명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생명의 본질에 관해서 크게 충돌하고 있던 생물학적인 두 입장들 하나는 말하자면 기계론적 관점에서 생명을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뭐 우리가 오늘날 생기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바이탈리즘의 입장이 충돌하던 시기에 생물학을 어떻게 하면 이론적으로 더 엄밀한 학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제가 여기에 그 경제학 내지는 사회과학 파레토를 대표해서 그다음에 후설은 철학이겠고
그다음에 베르탈람피는 뭐 말하자면 이제 자연과학 중에서 조금 물리학에 비해서 덜 엄밀한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을 예로 들은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들이 속하고 있는 전공, 자신들의 학문을 가장 엄밀한 형태로 만들고자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뭐 그러니까 재미있는 해프닝이긴 하지만 아마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후설이 이제 논리 연구를 발표하던 시기와 비슷한데 1900년대에 파레토가 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빈에서 그때 슈머거라고 하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파레토의 발표를 막 말하자면 회방 놓으면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도대체 경제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레토는 나중에 그 스스로가 밝히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자신이 경제학 분야에서 뉴턴이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엄밀한 법칙적인 학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베르탈람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르탈람피도 생물학을 물리학과 같이 좀 엄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후설은 철학을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밀한 학으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논리적인 태도지만 뭐 철학이야말로 또 논리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인데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말하자면 수학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레토도 자신의 그 경험적 관찰들을 수학적 정식화를 통해서 법칙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베르탈람피도 자신의 그 체계에 관한 이론을 수학 쪽에서 토대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관통하는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그 개별 분과 학문을 좀 엄밀한 학으로 만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빌려온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의 보고가 어디였는가? 바로 수학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사실 서구 지성사의 역사를 뭐 한 2500년 뭐 또는 길게 3000년까지 잡아본다고 하더라도 내내 수학은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던 학문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건 뭐냐면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기하학을 모르면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그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진리를 사유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기초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탐색해가는 중요한 방법론을 이미 터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카데미아에 들어올 때 반드시 기하학에 대한 훈련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기하학의 사유 방식의 특징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명입니다. 뭐 이렇게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실 건데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사이즈의 뭐 정사각형을 그려서 이것이 어디가 닮았고 뭐 아니야 어디가 합동이고 막 이렇게 하셨던 굉장히 그 끔찍한 기억이 아마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하학적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증명을 따라가면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말하는 것처럼 C의 제곱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존의 참이라고 받아들여진 것을 논리적인 연역의 과정을 통해서 따라가면 최종적인 정리에 또는 내지는 결과에 이론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하학적 사유 방식이죠.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하자면
기하학이 가지고 있는 체계 내지는 기하학적 사유 방식의 우화